가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일본이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중국도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과거에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 봉쇄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지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히토류 수출길을 막았네요. 네, 지난 6일이었죠. 중국 상무부가 새해 첫 공고로 조금 제목이 어렵긴 합니다만 이중용도 물품의 대일 수출 통제에 관한 공고라고 하는 거 발표를 합니다. 네. 이중용도 품목이 뭐냐면 말 그대로 두 가지 용도를 갖는 품목을 말하는 건데 평소에는 우리 생활에서 그냥 민간용 제품 원료로 사용이 되다가 네. 이게 마음만 먹으면 무기 제조 같은 군사용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질소비료거든요. 네. 질소비료의 원료인 질산암모늄은 평소에는 식물의 생장을 돕는 매우 특출난 영양분 역할을 하죠. 말 그대로 이제 비료로 쓰이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 경유 같은 걸 일정 비율을 섞게 되면 네. 강력한 폭탄이 됩니다. 실제로 테러 단체나 반군 이런 곳에서 많이 쓰는 IED라고 불리는 급속 폭발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비료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소 비료만 있는 게 아니고 첨단 무기에 쓰이는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가 대표적인 이중용도 품목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밀 유도 장치 등을 만들 때 쓰는 희귀 강물이나 히토리у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바세나르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재래식 무기나 전략 물자 및 기술의 국가 간 거래를 통제하는 협의체 같은 건데 네. 이러이러한 품목은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이니까 이게 M1 사람이 사서 무기를 만들면 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 요거는 각 정부가 알아서 잘 관리를 하자 이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중국은 여기 회원국이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독자적으로 또 이중용도 품목을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갑자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막겠다.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럼 여기에 히토류뿐만 아니라 다른 이중용도 물품도 같이 속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히토류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긴 합니다만 히토류만 대상인 건 아니고요. 바세나르 체제는 33개국 정도의 회원국이 모여서 매년 이중용도 품목의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대략 800여 개 남짓의 품목이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네. 중국도 이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양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중국 상무부가 3단락 정도로 간단히 낸 공고를 보면 모든 이중용도 품목이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받는 대상은 일본의 자유대와 방위성 그리고 이들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위산업체가 일단 1차 대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자가 민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일본의 군사적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용도에 대해서 수출이 금지가 됩니다. 네. 이걸 지켜야 하는 주체가 중국 기업만인 것도 아니에요.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의 수출 통제 대상 사용자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과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운다.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사간 이중용도 물품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그게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일본에 팔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맞습니다. 네, 통제인데 다른 국가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중국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건지 법률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맞습니다. 일본이 테러 지원국이나 분쟁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사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전권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세나르 체제가 국제법적 성격을 띤 조약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더욱이 중국은 회원국도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과 비차별 이게 원칙인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명분 없이 특정국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했다가는 제소를 당하거나 혹은 똑같이 무역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국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남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 문제는 최근에 일본이 중국에게 명분을 줬다는 거죠. 예. 다카이치 총리 이후에 일본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을 그대로 두고 보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노골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겠다라고 중국 해석할 수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더구나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달에는 어쨌든 일본이 AI 산업에 쓰는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막았다. 이런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반격을 한 건데 모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막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사실 뭐 딱 찍어서 히토리우만 막는 건 오히려 명분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사실 일본도 대놓고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지만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굳이 명분 없이 히토리로 옥죄할 게 아니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로 더 강력하게 옥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의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안전장치 역할을 했던 WTO가 사실 뭐 체제가 붕괴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미국도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어느 한 나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이렇게 나비 효과를 맞습니다. 불러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크겠죠. 네, 일단 당장의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보이는 게 히토리인 건 맞습니다. 네네. 그 외에 어떤 품목이 사실 일본의 목줄을 죄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기는 합니다만 네. 여튼 히토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2010년에 센카쿠 열도 네. 중국명으로는 대하위다오 영토 분쟁 당시에 일본이 사실 굴욕적인 패배를 맛본 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크게 기사가 됐던 건데 그때 왜 이게 굴욕적인 패배였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중국산 히토류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네.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은 히토류 금속이라고 하는 걸 5,500톤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 그중 중국산이 4,900톤. 그러니까 90% 정도였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중국산이네요. 중국이 수출하는 히토류 금속의 70% 남짓이 일본으로 향했고요.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기 전 분말인 히토류 산화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의존도가 80% 정도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상 히토류가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장비 이런 중간재들은 대부분 일본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네. 중국이 이걸 끊어버리니 일본의 산업도 마비가 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자체도 그러네요. 마비가 됐던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금방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일본 상황 어떻습니까? 그때 같은가요? 취약한가요? 사실 이후에 일본이 꽤 많은 준비를 했고요. 예. 중국산의 비중을 한때는 48% 수준까지 낮췄어요. 절대량도 한 4,900톤에서 3,300톤 수준까지 줄이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공기업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 기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호주의 라이너스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 기업이 베트남 히토리 광산 개발권을 따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네. 꾸준히 중국을 대신한 공급선을 확보했던 게 나름 결실을 보기도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번에는 뭐 통제가 있더라도 조금 버틸만하지 않을까 이제 싶긴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 일본의 조금 노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큰 대체 공급선의 축은 호주 라이나스입니다. 네. 라이나스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공급 기업인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히토류 생산 공장을 만든 기업이기도 해요. 네. 히토류의 종류가 네오디뮴 같은 경히토류, 그다음에 디스프로슘 같은 중히토류가 있는데 네. 중히토류가 훨씬 비싸고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히토류는 사실상 100%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일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 기구가 이 파산 위기에 처한 호주 라이너스에 투자를 한 겁니다. 네. 당시에 사실 중국 기업들이 살려고 했는데 일본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라이너스가 생산하는 경히토류의 장기 공급권을 확보를 했고요. 네. 이게 90%에 육박하던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중히토류 분리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를 또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라이너스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히토류 금속이 일본 전체가 쓰는 물량에서 한 35% 남짓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같이 투자했던 일본 소지츠 상사라는 곳이 실제로
일본 내부로 디스프로슘과 터빈의 수입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도 했고요. 네, 뭔가 중국을 좀 대처할 수 있는 공급처가 생겼으니까 뭐 괜찮겠는데요?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최근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간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4,900톤 정도던 중국의 히토류 금속 수입량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5,70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의 비중이 다시 70%를 넘어섰고요. 네. 올해도 11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6% 정도가 돼요. 금속을 만들기 전 단계인 분말 상태의 히토류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90%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히토류 공급망 계획의 큰 축 중에 라이너스 말고도 베트남 동파오 광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이게 여기가 경히토류 기준으로는 매장량이 전 세계 2위인 광산이거든요. 중국 다음인데 네. 2010년대 초반 소지츠 상사가 베트남 국영광물공사랑 광산 개발 계획을 냈습니다. 예. 여기만 확보했다라고 하면 사실 히토리 걱정은 안 해도 됐을 텐데 네. 근데 문제는 2023년에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프로젝트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일본이 수입하는 히토리 금속의 제2 수입국이 베트남이긴 합니다만 한 200만 톤 정도 수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전체의 한 27%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동파오 광산에서 나오는 물량이 아니라 라이너스 공장을 통해서 생산된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 물량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실을 거두는가 싶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일본이 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 이것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는 한데 일단은 뭐 히토류 그 수출 통제 조치가 나온 지는 2주 정도 됐는데 그렇죠. 당장 뭐 일본에서 어떤 움직임이 없기도 하고요. 네. 일단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2010년대만 하더라도 60일 분량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국가 비축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후로는 이걸 180일 정도로 늘려서 181분을 일단 창고에 쟁여놓고 있습니다. 딱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이 믿는 구석 중에 하나가 미나미 토리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900km 떨어진 미나미 토리섬 주변 해저에 방대한 양의 히토류 진흙이 분포해 있습니다. 오, 그래요. 2010년에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하고 나서 일본이 예. 엄청나게 히토류를 찾아 찾아다니-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예. 봤더니 이 섬 주변에 있었어요. 히토류가 엄청 많이 있더라. 오. 그래서 올해 초에 시험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에 그 방대한 양의 히토류가 묻혀 있고 네. 거기 정조할 때 이 필연 쪽으로 발생하는 방사선 토륨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적다고 해요. 오. 전 세계 히토류를 중국이 분리 정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환경 오염 물질, 방사선 물질 때문인 건데 그렇죠. 여기는 방사선 물질이 매우 적어서 이거 분리 정지하더라도 그 문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심해 6km에서 진흙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정제를 해야 되는 난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예. 이게 조금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네. 여하튼 성공만 한다라고 하면 중국산 히토류 걱정은 일본은 아예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2028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상업 생산 계획이긴 한데 네. 이런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고요. 또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뭐 캐나다 기업이랑 중히토류 광산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폐자석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프랑스 정제 기업에 투자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뭐 100% 중국에 의존하는 중히토류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2010년과 비교하면 나은 상황은 맞습니다만 그러네요. 좀 숨통이 트일 만한 곳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예.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일본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포토 레지스트 뭐 이런 카드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본도 카드가 있죠. 포토레지스트 같은 반도체 소재 등으로 중국을 옥죄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미국과 AI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 굴기, 자립 이걸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필수적인 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쓰이는 5나노미터 미만의 초미세 공정으로 만든 첨단 반도체입니다. 네. 근데 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본이 이걸 주지 않는다. 그러면 AI 학습이랑 연산에 필요한 첨단 칩을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네. 꽤 멀어지게 되는 건데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스스로 만들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맞불 카드엔 중국도 대비가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어떻게 보면 성공을 날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서로 맞습니다. 좋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양쪽 맞습니다. 다. 근데 일본한테
미국도 좀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했었는데요. 히토류 관련해서는 일본이 미국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망에 관한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도 맺어놨는데 그렇죠. 미국이랑 일본 양국이 같이 중국의 히토류 등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 구조를 극복해보자. 이게 목적인데 네. 그래서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를 팔지 않아도 미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중국이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카드 요걸 들고 나와서 그러네요. 미국 기업을 통해서도 사실 히토류 등 이중 용도 품목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원칙적으로는 닫힌 건 맞습니다. 그러네요. 관건은 미국의 행보인 건데 그렇죠. 2010년과 비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뭐 어떤 새로운 시대를 이끌 핵심 물품이나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은 일본이 전 세계에 공급하는 구조이거든요. 네. 거기엔 또 히토류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어려움을 겪으면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 구조인 건데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히토류가 들어간 물품은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의 허가를 받고 일본에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과연 이걸 용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네. 미국 일본 관계를 보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거나 어떤 행정부 차원에서 어떤 성명을 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이상하게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어요. 없었습니다. 네, 이것과 네. 관련해서는 지난 13일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G7 국가들을 모아놓고 네. 우리가 중국 히토류 패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 이 정도 회의가 끝인데 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일본이 홀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